자, 재밌는 등기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388페이지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칠판 좀 보세요. 이 권리 변동이라고 할 때 이 변동이라는 말의 의미, 이 변동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발생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변동이다 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변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용어 중에 이거랑 유사한 개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이동이었죠. 이동. 그 이동 앞에는 뭐가 붙었었나요? 토지의 이동이었었죠. 그러면 토지 이동할 때 토지라는 뜻이 뭐였어요? 토지라는 게 땅이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이게 뭐였습니까?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하는 것. 이것들을 이동이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새로 정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발생. 변경은 그냥 변경이고 이 말소하는 게 소멸이고 해서 이 변동하고 이 이동이라는 말은 거의 유사한 말로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그렇게 된다고요? 권리가. 그럼 권리에는 뭐가 있으니까?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발생한다, 소유권이 변경한다, 소유권이 소멸한다. 다 권리 변동입니다. 전세권이 발생한다, 전세권이 변경한다, 전세권이 소멸한다. 다 권리 변동이고요. 저당권 역시 뭐 저당권이 발생한다, 변경한다, 소멸한다 그러면 전부 다 권리 변동이고.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라는 이 개념이 엄청나게 넓은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런데 그럼 무슨 등기를 하면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무슨 등기하면 권리가 변경하는 거고 무슨 등기하면 권리가 소멸하겠냐? 이걸 좀 다뤄봐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때 발생한다와 관련된 쓰는 거 아니에요? 쓰지 마세요. 발생하는 거와 관계된 등기가 보존 등기하고요. 설정 등기고요. 그 다음에 변경과 관계되는 등기가 이전 등기. 이전 등기하고요. 변경 등기하고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멸하는 데 관계된 것이 말소 등기. 이런 식으로 권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등기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써진 내용이야. 양가로 2번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하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제일 먼저 보존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이 보존 등기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 자, 우리 책 416페이지 한번 가봐요. 여러분 가봅시다 라고 할 때 가만 계시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 가보면 이제 416페이지에 보니까 아래쪽에 등기부 하나 나오고요. 갑구하고 써진 거 있어. 거기에 순위번호 1번 등기 봐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소유권 보존하고 돼 있죠. 이게 보존 등기야. 그게 등기라는 말은 쓰지 않아. 그냥 여기다가 소유권 보존하고 써지면 아 이게 보존 등기구나. 보존 동그라미 쳐봐요. 보존하고 돼 있는 거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보존 등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요 최초의 등기입니다. 최초의 등기. 이 보존 등기라는 거 하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 실판 봐봅시다. 우리 그때 뭘 한 것이 있었냐면은 바다를 매립을 해서 땅을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대장을 만들게 되고요. 대장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를 만들게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것을 먼저 만든다라고 했어요? 구청에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요? 동시에 만들어요? 이걸 먼저 만든다 그랬지. 이것을 그때 하는 걸 보고 신규 등록한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신규 등록한다. 그럼 이제 이게 등록이 됐어. 다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소관청이요.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등기해 주세요라고 변경 등기를 촉탁했습니까? 변경 등기 촉탁? 아 생각이 안 나나요? 지난주 한 건데 안 해요. 촉탁 안 한다고. 왜요? 방금 제가 무슨 등기 해달라고 했다고요? 변경 등기라 그랬잖아. 변경 등기. 변경 등기라는 건 있는 거 고쳐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이게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때 변경 등기를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 뭐 분할한다, 합병한다, 지목 변경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촉탁이 됐는데 신규 등록할 때만 안 됐습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제 얘가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지려면은 그러면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보존 등기는 소관청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소유자가 가야 돼요. 소유자가 등기소 가가지고 나 새로 땅 주인 된 사람이니까 보존 등기 해줘요. 라고 신청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보존 등기를 할 때 소유자가 A라고 치면 보존 등기 할 때 이 A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땅이 만들어지면서 소유권은 발생이 된 상태예요. 발생된 상태인데 그걸 다만 공시하는 것 뿐이지 보존 등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땅 주인이야. 건물 새로 만들었어.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될 거거든요. 그럼 아직 등록이 안 됐어. 등록이 안 됐다고 쳐봐. 건물을 새로 만들긴 했는데 이 건물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저거? 건물주 거지. 건물주 거. 건물 진 사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등록도 안 됐는데 소유권은 이미 발생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이게 누구 거냐라고 물어본단 말은 소유권이 발생이 돼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록이 됐다고 소유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건물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는 순간 소유권은 발생합니다. 이게 돼서 소유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야. 하는 말이 이해됐어요? 다시. 자, 보존 등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래서 이미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소유권을 그냥 공시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보존 등기가 최초의 등기니까 이걸 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고. 알겠죠? 자, 다시 와가지고 388페이지 보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하고 있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최초의 등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 보존 등기라는 것은 항상 소유권하고만 연결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칠판 보시고 설정이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 설정. 이 의미가 뭘까? 설정. 만들어준다. 설정한다.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겠죠? 자, 우리 392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두 장만 넘기면 돼요. 392페이지 봐보시면은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있잖아요. 을구를 봐보니까 자, 을구에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돼 있어. 그 설정 동그라미 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설정 등기라 그러는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등기 원인을 봐보면 등기 원인 봐보니까 자, 2006년도 8월 11일 날 뭐라고 돼 있어요? 설정 계약. 이렇게 나오거든. 자, 칠판 보시고 설정이라는 말은 계약으로 권리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정 계약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설정 계약. 그러면 근저당권 거기서 방금 등기 원인에 설정 계약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앞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겠어요? 근저당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그럼 여러분 이게 계약 당사자는 누구와 누가 되겠어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할 때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설정 계약을 할 때 당사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근저당권 설정자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정권자라 그러면 안 돼. 설정권자라는 말은 없어. 설정자, 권자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세권이다라고 한다면 전세권 설정 계약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전세권 설정 계약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가 되겠습니까?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전세권 설정자를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봐요. 그대로 뭐 읽고 있지 말고 이거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봐요. 무슨 뜻이에요?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 설정이라는 말이 만든다 뜻이니까 전세권 만들어준 사람. 그럼 전세권자는요? 전세권의 권리자. 전세권의 권리자를 전세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물주가 A다. A고
빌리는 사람이 B라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건물주 A. 건물주 A가 자기 건물에다가 B한테 내 건물 빌려 쓰라고 전세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A가 만약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힌다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자는 그러면 건물주예요? 은행이에요? 여러분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은행이 만들어주는 겁니까? 건물주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다? 그래. 건물주가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중에는요. 은행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그랬는데 건물주가 나와버리니까 조용해져 버린 거야. 건물주가 세지 이러면서 조용해져 버렸다고. 근데 이게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거의 절반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봐요.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을 만들어준 사람이라고요. 그럼 근저당권에 이건 권리자란 말이에요. 근저당권은 담보권이에요. 저당권이야 저당권. 근저당권하고 저당권이 뭐가 다르냐 그러지 말고 그냥 근저당권 나오면 저당권이라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해. 이게 저당권은요. 담보로 잡고 있다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시켜가지고 팔아서 돈 받아가는 권리거든요. 그럼 그런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주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들었어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근저당권을 저당권이라 생각하라고 같다고 생각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담보로 잡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은 경매시켜서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는 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고. 은행이 그러니까 저당권자라고 은행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건물주가 만들어준 거지. 지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담보로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건물주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니까. 내 건물 내가 만약에 돈 못 갚으면 네가 경매로 팔아서 돈 받아가라.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니까. 그때 이 건물주를 뭐라 그런다고요? 근저당권 설정해준 사람, 만들어준 사람이란 뜻이고 그런 권리를 갖는 사람, 근저당권자란 뜻이에요. 알아들었죠?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거든. 은행이 근저당권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석이 안 돼버리는 거야. 은행은 그걸 만들어준 게 아니라 권리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앞으로 와봐요 다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거기 설정 봐보겠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자 이제 388페이지예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거기 줄쳐요. 지금 읽은 거.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새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렇게. 이때 이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설정 계약의 당사자를요.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 다시 말하지만 설정권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면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왔지. 오케이? 자, 이렇게 보존하고 설정 등기가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것과 관계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하고 변경을 볼 텐데 자, 430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430페이지. 귀찮다고 안 가지 말고 좀 가보세요. 43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등기부 하나가 있거든. 거기 봐보니까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그 밑에 1-1번 그래가지고 1번 전세권 변경하고 써진 거예요. 변경 동그라미 쳐요. 이게 변경 등기야. 이게 변경 등기인데 자 그러면 1번에 여러분 1번 전세권 등기 목적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죠.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동그라미 쳐봐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고 써진 거 있어. 거기 봐보니까 전세금이 줄쳐있긴 한데 2억이라고 돼 있고 범위 나오고 존속기간 나와 있습니까? 자,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3개를 묶어요. 3개를 묶어. 이게 이 전세권의 내용이야. 이게 이 전세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전세권자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전세권의 권리자예요. 전세권의 권리자. 그럼 거기는 지금 4가지가 써 있거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4가지가 써 있는데 그 4가지가 다 바뀔 수가 있어. 다 바뀔 수 있는데 거기서 전세금이 바뀌거나 전세 범위가 바뀌거나 기간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변경 등기한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경 등기라는 것은 그 권리에 무엇이 바뀔 때 하는 거예요? 내용이 바뀔 때, 내용. 그 3가지를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 중에 뭐가 바뀌잖아. 그러면 변경 등기한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권자가 김수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김진희로 바뀐다. 전세권자가 김진희로 바뀌었다고 쳐봐. 그러면 무슨 등기한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전 등기한다고 그래. 권리자가 바뀌잖아. 권리자가 바뀌면 하는 등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전 등기. 권리의 내용이 바뀌면 하는 등기를 뭐라 그러고요? 변경 등기. 그러니까 지금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 써진 4가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 바뀌게 돼서 무조건 변경 등기 하는 게 아니라고. 그중에 권리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라고요? 이전 등기. 그 권리의 내용이 바뀌면 변경 등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둘 다 바뀌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등기의 목적은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돌아오세요. 자, 388페이지로 와가지고 자, 이전하고 지금 변경 개념을 설명한 거거든. 자, 이전 봐보니까 3번의 이전. 권리 주체인 권리자의 변경 거기 밑줄 쳐요. 권리 주체인 권리자의 변경. 권리자 동그라미. 그래서 권리자가 바뀔 때 하는 게 이제 이전 등기고 그 뒤에 써진 말은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 소유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요? 소유권 이전. 전세권자가 바뀌면은요? 전세권 이전. 저당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다 각각의 권리들마다 다 권리는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권리에 이전 등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4번 봐요. 변경. 자,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라고 줄쳐요. 자, 지금 읽은 말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뭐가 된다고요? 내용이야. 내용 동그라미. 내용. 예를 들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전세금의 증감 방금 봤잖아요. 끊어주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감 이런 것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그 권리에 변경 등기랍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네. 됐어.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보시고 처분 제한 등기라고 남았단 말이에요. 처분 제한 등기가 뭐냐? 여러분 처분 제한 등기를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봐요. 무슨 뜻이에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권리자는요.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잖아. 그럼 내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그걸 처분 권능이다 그러는데 그 처분 권능을 제한시키는 등기가 있어요. 그게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게 가압류 등기하고요. 가처분 등기가 있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치 텔레비에 가끔 나와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돈 받을 때 하는 거거든. 응? 둘 중에 하나가 돈 받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돈 받을 때 하는 것 같아? 요거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들어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채무자가 돈을 못 갚게 되면은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자주 보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가 붙어요? 딱지. 그 딱지 빨간 딱지 붙을 때 뭐 한다 그래요? 차 판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차 판다? 보통 그런 말 썼던 것 같은데 차 판다? 그 앞자야 이게. 그러니까 압이라고 할 때는 이게 뺏는다 뜻이거든. 이게 돈 받을 때 하는 조치라는 거예요. 가압류라는 게. 그래서 이게 내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려고 그럴 때 그 사람 재산에다가 강제로 내가 돈을 받게 하는 조치가 이 가압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냐 이런 것까지는 지금 하기는 약간 좀 곤란하고 일단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 이 정도만 말해드릴게요. 가압류라는 것은 돈 받을 때 하는 조치다. 이렇게.
그럼 가처분 언제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보통 가처분이라는 말 앞에는 뭐가 붙든가요? 처분, 금지, 가처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못 들어봤는데 그럼 지금부터 들어본 거예요? 나는 처음에 나 좀 가처분 나 처음 들어본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본 거라고. 앞에는 주로 뭐가 생각이 된다고요? 처분, 금지, 가처분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이게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잘 봐요. 소유권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이야. 그런데 B가 이제 A한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를 해요. 내 거니까 빨리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A가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럼 A가 협조를 안 하면 B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돼. 찾아가서 애원을 한다. 별로 좋은 거 아니고. 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뭐 신고를 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뭐 하라고요? 소송합니다. 근데 B가 A 상대로 열심히 소송하고 있는 상간에 A는 어떻게 해버렸다? 팔아버렸어. 팔아가지고 소유권 넘겨버렸어. 근데 B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성실하게 소송을 해서 이겼어. 결국은 A는 B한테 뒤늦게 해라 라고 판결서 받았다고요. 그럼 판결서 받았으니까 이제 그 판결서 가지고 가서 소유권 자기한테 넘길 수 있어요? 못해? 할 수? 없어. 이미 소유권 C한테 가버렸잖아요. A가 B한테 소유권 넘겨라고 판결 나왔지 C는 B한테 넘겨라고 판결 나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B는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삽질한 거야. 삽질. 삽질 나왔어. 그럼 삽질하면 뭐가 떠올라? 오케이, 형질변경. 형질변경이 뭐라 그랬어요? 형질변경이라는 게? 아니 진짜로 말해봐. 형질변경이 뭐라고? 땅을 깎거나 파거나 메우거나 성토, 절토, 복토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걸 형질변경한다 그러잖아요. 그 제가 그 삽질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얘는 그동안 그냥 헛짓 한 거 졌지. 헛발질. 근데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이겨놨는데 결국 꽝 돼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겼는데 집행을 못 해버리는 거야. 응? 내가 진짜 시간 들이고 돈 들여 재판까지 받아서 이겨놨는데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막아놓고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하는 조치. 그게 뭐라고요? 가처분. 그러니까 처분을 못하도록 막아놓으려고 하는 조치라고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돈 받을 때 하는 조치인가요? 돈 받는 건 상관없어요? 돈 받는 거랑 상관없는가? 돈 받을 때 하는 조치가 뭐라고요? 가압류. 돈 받을 때 하는 조치는 가압류고 이건 돈 받는 거 외의 청구권을 보존할 때 하는 조치가 가처분이야. 이런 두 개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개념 처음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있어. 그럼 가압류도 돈 받을 때 하는 건데 저당권도 돈 받을 때 하는 거잖아. 저당권도 이것도 돈 받을 때 하는 거 이것도 돈 받을 때 하는 거. 근데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저당권은 처음에 돈을 빌려갈 때부터 계약으로 담보를 잡혀주는 거예요. 채무자가 처음부터 계약서를 써. 내가 만약에 내 돈을 못 갚으면은 네 빌려간 돈을 못 갚으면은 내 부동산 경매해갖고 네가 받아가라 라고 처음부터 계약서를 썼고 그에 따라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잖아? 그럼 바로 그 저당권에 경매가 바로 들어가 버려. 이렇게. 근데 가압류는요? 가압류는 이게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 근데 그게 신용으로 빌려줘가지고 담보가 없는 거라고. 담보가 없는데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채권자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보가 없으니까 바로 뭘 조치를 못 한다고요. 이럴 때 이제 채권자는 강제로라도 채무자 재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조치가 뭐라고요? 가압류예요. 그럴 때 하는 조치가 가압류라고. 그럼 저당권하고 가압류는 둘 다 돈 받는 조치이긴 하던데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요? 저당권은 어떤 거고? 처음부터 담보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담보권이라는 거지. 근데 가압류는 담보가 있다 없다? 없어. 담보가 없는 채권은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일반 채권. 그런 채권자가 자기 돈을 받게 한 조치가 이 가압류라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만 하고 그 절차, 가압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내용,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는 말이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일단 책은 읽힌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공부할 때 그것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니까
도대체 가압류는 언제 하는 거야? 가창을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어차피 돈 받을 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근데 저당권은 또 뭐고 가압류는 뭐냐?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미리 이제 상황만 구분해 주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배우면서 하는 거라고. 지금 해드려요? 벌써 문제 푸는 분들도 계셔. 문제 풀어보면서 선생님 오늘 제가 들어본 내용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뭐가 잘 안 풀린다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문제 풀려고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기억, 니은, 디귿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A, B, C, D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문제가 풀려요? 안 풀리지. 당연히 안 풀리지. 정말 성격들 급하십니다. 여러분 오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야간에 또 수업 들은 분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 야간에 또 수업 들으신 분들 있지 않아요? 공시법 말고 민법, 공법 이런 거 들어가요? 대답을 안 해. 분명히 한두 분 있을 수도 있어. 아주 위험한 분들이야. 내년 4월에 안 보이려고 하는 열순이 분들. 어? 체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풀로 못해요. 이게. 그 처음에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오전에 수업 왔잖아. 공식 민법은 좀 오래 하니까 한 3시간 반 합니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2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반 하잖아. 4시간까지 한다. 그 야간에는 조금 더 짧게 한다 해도 한 3시간 반 할 거고. 그러면 이게 민법을 막 그렇게 팍 풀러서 공법도 막 열심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동계훈련을 빡시게 한 거예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 나름 기대치가 싹 이제 4월,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거든. 3월 말에 첫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어떻게 본인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서 되게 기대치가 높을 거야. 최소한 난 몇 점은 맞겠다 이렇게. 딱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맞아. 그렇게. 왜냐하면 문제가 쉬워. 3월달 모의고사는 쉽거든. 동계훈련 빡시게 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근데 4월달 모의고사는요. 이제 저 돌아가 처음으로. 이제 약간 어려운 걸로 간다고.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 점수가 어떻게 잘 나올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빡시게 했지. 또 3월달에 또 공부했지. 뭐 그렇게 하니까 기대치가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4월달 딱 시험을 본다고. 근데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내려가 버려. 3월달보다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 버린다니까 문제가. 점수가 오히려. 왜냐하면 난이도가 어려워져 버렸거든. 그래서 깜짝 놀라죠. 내가 뭘 했지? 이렇게 하면서. 겨울 내내 팽팽 노는 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자기 친구 옆에서 공부한 사람이랑. 한 뭐 2개나 1개나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근데 얼마나 힘 빠지겠어.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5월달에 어떻게 해서 5월달에. 5월달에 이제. 그때 진짜 점수가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확 차이가 나고. 근데도 별 차이가 안 나. 그럼 이 사람 촉 떨어져 버려요. 공부 안 돼 버린다니까 이제. 그냥 딱 공부 그만둬 버리는 거야. 그때 다른 사람 그때부터 풀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죠. 이게 촉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공부도 안 돼 버려.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돼 버린다고. 근데 그냥 겨울 동계훈련 뭐 저 사람이 학원 다니나? 조용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저 사람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괜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수업 시간에 자진 안 해요. 잘 듣고는 있어. 조용히 한쪽에서.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3월 되잖아요. 그럼 공부하려고 그런다고. 이제 오후에 남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의 실력이 이제 진짜 공부할 때쯤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가 더 끝까지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 끝까지 공부해 실력이 올라가거든. 처음에 힘 빼버린 분들은요. 그냥 달리기랑 똑같아 이거. 1년을 공부해. 1년을 공부하기 때문에 절대 처음에 무리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퍼져버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차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선생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진짜 의지가 강합니다. 나는 겨울에 맨발에 무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5분 버틴다니까? 5분 버틴 건 쉬워. 5분만 하면 되니까. 이건 1년을 버텨야 돼. 이거 몸으로 버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돼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여태까지 지금 19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가장 먼저 그만두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처음에 막 죽으라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 눈이 막 제가 그때 한번 대방 수업할 때 노량진을 갔었어요. 노량진 애들 공부하는 애들 많잖아. 걔들 그 어린애들 좀 공무원 공부하는 애들 이런 애들. 와 진짜 놀랬어요. 그게 뭘 물어봐가지고 서점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충 내다보고 한 놈은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가버려. 남자인데 얘가 불러가지고 여기 서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보더니 가버려 그냥. 제가 행색이 초라한 것도 아니고 나름 양복 입고 가가지고 깨끗해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얼굴에 가요. 이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야. 이만큼의 여유가 없어. 그러면 공부가 오히려 제가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그 정도까지 여유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요 더 어려워진다고. 절대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걔는 그 다음날 시험 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달리지 마세요. 뭐가 어떤 사람이 위험하다고요? 지하로 나온 사람들 위험한 거야. 자 지금 제가 뭐 하다 했으면 이 가압류 가점을 하다가 했겠는데 옆으로 세가지고 그래서 가압류 가점 차이점 말해드렸고 그 다음에 돈 받을 때 하는 조치로서 가압류가 저당권이랑 같이 쓰이는데 이건 담보 있을 때 이건 담보 없는 일반 채권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소멸 참 제가 다른 것들은 몇 페이지 펴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기초서에는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지금 예로 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 펴세요라고 말을 못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본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기본서 들어갈 때는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그 권리 소멸하는 거 관련된 것이 자, 권리 소멸하는 거 여러분 소멸하는 거랑 관계된 등기가 뭐겠어요?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그러면 이제 423페이지 가보세요. 423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저당권 말소 등기라고 있는데 거기 저당권 말소 등기 기재례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거기 봐보니까 1번하고 지금 1번이 다 지워져 있거든. 왜 지워져 있냐라고 봤더니 2번 등기 봐봐요. 2번 등기 보면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돼 있죠. 그 말소 동그라미 쳐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돼 있는 거 그 말소 동그라미 치는데 여러분 말소 등기 할 때는요 항상 몇 번 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쓰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등기를 다 지우는 거예요. 이게 말소 등기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당권은 소멸했다라는 것을 등기부상에다가 공시하는 것이죠. 그때 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가 소멸하는 거 관계된 등기가 말소 등기입니다. 까지 했네요. 자 돌아오세요. 자 칠판 봐봅시다. 권리는 변동합니다. 그때 발생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는데 어떤 등기를 하게 되면 발생, 변경, 소멸합니까?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보존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는 발생하는 거. 근데 이전 변경은 이게 변경, 이건 권리자가 바뀐 거, 내용이 바뀌는 거. 그럼 처분 제한 등기가 뭐가 바뀌나요? 질이 바뀌어요. 질이. 권리의 성질이 바뀐다고. 마음대로 처분을 제한대로 못하니까, 제한을 받으니까. 그래서 바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 소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이 발생이다, 이것이 변경이다.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연결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 여러분들은 이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권리가 변동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권리는 변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3번 물권 변동의 원인이라는 말로 나와요. 근데 참 여러분 물어봅시다. 권리 변동이 더 넓은 개념인가요? 물권 변동이 더 넓은 개념인가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권리에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보다 권리 변동이 더 넓은 개념이죠. 권리 변동은 뭐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니까 채권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주로 물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권 이제 위주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칠판 보시면 여러분 A하고 B하고 매매를 해가지고요. A하고 B하고 매매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 이제 등기를 B한테 이렇게 이전시켜 줄 때 이렇게 일련의 과정에서 언제 B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취득권의 소유권 취득 시점 한번 생각해 보면은 먼저 자 매매 계약할 때 계약시다. 그 다음에 2번에 잔금 지급할 때다. 잔금 지급 시. 3번 이 물건을 인도받을 때다. 인도시.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로서의 등기할 때다. 그 다음 5번으로서 등기필 정보, 등기 권리증 나올 때. 등기 권리증 나올 때다. 몇 번이에요? 이 건물을 A로부터 B가 사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B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그 말이에요. 몇 번? 4번이에요.
등기할 때. 왜 그래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 법이 그러는 거야. 왜 그러긴 법이 그러지? 여러분 법 배우러 왔잖아요? 무슨 그런 법이 있냐?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거기에 자, 물권 변동의 원인에 보니까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법률 행위 동그라미 쳐봐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 생긴다. 줄 쳐보시고 법 이런 거. 이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이 규정에서 지금 이 사례를 방금 봤던 규정에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시켜 보면은 이 건물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 뭘 했어요? 매매계약 했죠. 여기서 법률행위 예로서 여기서 뭘 한 거라고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으로 인한 물권, 여기서 말한 물권은 지금 이 사례에다 예를 든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소유권이지. 소유권이잖아요. 물권의 종류 8개 있잖아. 그 중에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라고요? 소유권. 그럼 거기서 득실 변경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여러분 득실 변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득이라는 게 취득한다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 실은 뭐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하는 거예요. 득실 변경은 발생, 변경, 소멸이란 말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변동. 그러니까 물권의 득실 변경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물권의 득실 변경을 네 글자로 줄여서 물권 변동. 그 물권 변동은 뭐 돼야 효력이 있다고요? 등기 효력이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 물권 중에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효력이 있다고요? 이 등기가 돼야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규정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민법 186조 이 규정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고.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B가 지금 소유권자가 된 거야. B가 소유권자가 돼가지고 은행에 대출하러 가요. 저축은행 여기 가가지고 애들 광고 황당하게 하던데. 그럼 여기 가가지고 자 여기다가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듣게 한다. 뭐 1억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이 은행이 저당권을 언제 갖냐라는 거죠. 이 은행이 저당권을 갖게 되는 시점 그게 언제냐고요. 언제라고요? 이 등기할 때라 그 말이야. 왜요? 법이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B하고 U하고는 뭘 했어요? 오케이하고는 뭘 했어? 매매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저당권 얘기. 저당권 뭘 했다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거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언제 발생되냐 그 말이에요. 응? 언제 발생한다고? 등기할 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를 이 규정에다가 대입시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규정 딸랑 한 줄 반 이것 때문에 등기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규정 때문에. 진짜 중요한 규정이라고. 민법에서 물권법 들어가면은 제일 많이 다뤄지는 규정이 이 규정일걸?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돼야 효력이 있다. 이 규정. 이렇게. 자, 그런데 칠판 보시고 이제 B가 이 건물주가 됐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CDE가 이제 상속을 받은 거지. 상속을 받았는데 그럼 자식들이란 말이 지금 상속인들이 언제 상속을 받습니까? 언제 소유권자가 되나요? 이 건물이 소유권화 될 시점. 1번 B의 사망시. 아직 밑에 많이 있다고. 아는 거 하나 나왔다고 얼른 대답을 해버리네. 그럼 쓸 때 벌써 안 때. 사망 신고할 때.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B가 언제 소유권자, 이 자식들 CD가 언제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냐? 라고 할 때 언제라고요? 그래, 이거 이제 이렇게 붙여야지. 아니 근데 방금에서는 위에서는 등기할 때다더만 왜 이번엔 달라지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B가 내가 죽으면 내 건물을 내 자식들한테 줘라. 뭐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까는 뭐 매매 계약을 했다, 설정 계약을 했다라고 계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의 소유권은요, 아무한테나 안 갑니다. 민법에 정해져 있는 딱 정해진 자한테 가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야. 그럴 때 1순위 이게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자식들이거든. 그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의사표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민법 규정에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 아무 의사표시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효력은 발생했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법에가 다 규정이 돼 있어. 다 개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들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법에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민법에는요, 이렇게 상속의 경우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로 규정이 돼 있다? 상속 개시일 이렇게 돼 있거든. 상속 개시일이라는 게 결국은 이걸 말합니다. 사망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그때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2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상속, 제가 이것만 설명한 거지.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등기를 안 해도 이미 권리를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언제 취득하는데? 라는 것들은 다 법에가 개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야. 상속의 경우는 이게 민법의 규정을 봤더니 상속 개시일인 사망할 때 그때 취득한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그때 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 정도까지.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칠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만약에 B가요. B가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을 우리 그냥 둘째한테 다 줘버려라 라고 이렇게 유언장을 썼다고 쳐봐. 응? 그렇게 유언장을 써놨어요. 그랬을 때 이거 이제 그 유언장의 뜻에 따라 가지고 D가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럼 이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가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둘째한테 다 줘라 라고 뭘 해놨어요? 의사표시를 해놨잖아. 그러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가지고 효력이 이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한 걸 유증이라고 그래요. 유증.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그럼 민법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러고? 그건 상속이라고 그래. 그건 상속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사망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어떻게 해라라고 유언장에 다 써놨어. 그 의사표시에 따라 가지고 재산이 넘어가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유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상속은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으니까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고?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권 변동할 때는요, 지금 제가 이걸 말한 이유는 똑같지 않다라는 거 그냥 말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걸 그게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없는 게 법률의 규정이다. 이거 말해드리려고 지금 말한 거고요. 특별한 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권이 변동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크게 둘로 나눠지더라. 무엇과 무엇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등기부 봤었잖아요. 등기부 한번 꺼내보세요. 등기부를 보게 되면 표제부 봐니까 표제부에도 여기 등기 원인 쓰는 란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물권 변동이니까 결국 갑과 을구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구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등기 원인 쓰는 란이 있잖아요. 등기 원인으로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원인이? 매매, 법률 행위인 거지. 그 을구도 보니까 을구도 똑같이 등기 원인 쓰는 란이 있어요. 여기는 설정계약이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물권이 변동될 때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을 쓰라고 등기부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칸 하나가에. 이렇게. 근데 여기 써지는 그 등기 원인은 크게 보면은 법률행, 여기 지금 두 개 다
매매 계약이든 설정 계약이든 둘 다 법률 행위잖아요. 근데 여기에가 뭐가 써질 때가 있다고요? 여기에가 상속 이렇게 쓸 때가 있다고.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법률 규정. 여기가 매각이라고 쓸 때가 있어. 매각. 이 매각이라는 게 경매를 말하는 거야. 경매로 물건이 팔리죠? 그럼 매각이라고 써져요. 여기가 수용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법률의 규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 민법 시간에 열심히 배운다고요. 여기 지금 아직 안 했어요? 했어요? 아, 어제 했어요? 그럼 좀 말을 하지 그랬어. 어제 했다고. 어? 그럼 내가 좀 쉽게 했지. 괜히 목소리 높였잖아요? 영상 보신 분들 제 목소리 괜찮아요? 아, 나 죽는 줄 알았어. 마스크 끼고 해가지고. 나 손에 뭐 과태료 10만 원 나오면 몰라. 내면 되지. 어떤 분이 그냥 죽겠다. 졸려서 죽겠다.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벗어버렸어. 원래 공시법이 이렇게 졸리는 수업이 아니거든. 제가 하는 수업이. 근데 존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렇게 되면 선입견이 한번 딱 생겨버리면 공부 안 돼버리거든.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벗어버렸어요. 그다음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당이 원장님이 안 나왔어. 원장님 나오면 뭐라 그러거든. 끼라고. 자 이렇게 해서 됐고 다음 페이지 넘겨봐. 일단 오후에 나오는데 오후에는 그때 몰라. 끝났잖아.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제 챕터 2장 등기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기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의 및 종류가 나왔잖아요. 그 의 좀 읽어보세요. 의 좀 읽어보죠. 의만. 읽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지금 같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 기록이라는 거 읽어보면은 한 필의 토지 및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써져 가지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아무리 보면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부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등기부라고 써진 걸 봐보니까 전산 정보 처리주기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얘는 읽어봐도. 근데 딱 읽어봐 더 다가오는 말은 등기 기록일 거란 말이에요. 그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요. 등기부라고 말을 해요. 이 건물 등기부 좀 봅시다. 이 땅 등기부 좀 봅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나 건물, 구체적인 부동산에 관한 그 자료 이것을 말할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 우리 법에서는 등기 기록이라 그래.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등기부라고 그래요. 근데 등기부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여기 써진 걸대로 한다면은 그건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지. 개별 필지, 개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땅이나 건물에 관한 자료를 말할 때 그때 그걸 등기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걸 등기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럼 이렇게 등기부랑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실익이 있냐? 없어요. 실익 있냐라는 말은 시험에 나오냐 그 말이잖아요.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중개사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도 이 개념을 물어보는 것은 없다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물론 저도 이제 등기 기록이라고 해야 될 표현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기 기록이라고 말할 때보다 등기부라고 말할 때 잘 알아들어. 문장을 읽을 때 등기 기록이라고 써진 것보다 등기부라고 써진 게 더 눈에 잘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만약에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써 있지. 그럼 그것을 등기부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종류를 봅시다. 종류 내려오는데 이것만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칠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거든. 그럼 여러분 A는 지금 부동산을요.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두 개를 갖는 겁니다. 건물 하나, 땅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토지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다른 부동산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등기부터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가 지금 현재 소유권자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B가 이걸 샀어요. B가 사가지고 이제 이전 등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때
이 건물에다만 지금 이전 등기를 할 거예요. 토지에는 안 했거든. 여기는 안 했다고. 그러면 소유권이 건물만 넘어와요, 땅도 같이 넘어와요. 아, 잘 못 들었죠 방금. 응? 건물하고 땅을 같이 이제 A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샀다니까 B가 사가지고 등기를 건물에만 했다고. 토지는 안 해놓고. 그럼 소유권이 건물만 넘어옵니까? 땅도 같이 넘어와요. 건물만 넘어와요.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A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토지에다만 이전 등기를 하고요. 건물 일단 안 해버렸어. 그러면 소유권은 토지만 넘어와요. 건물까지 같이 넘어와요. 토지만 넘어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다른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등기를 해줄 때도요. 각각 따로따로 해줘야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요. 건물하고 토지가 꼭 한 사람한테 속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건물은 A가 가지고 소유권을 갖고 있고 땅은 B가 소유권을 갖는 것도 된다라는 거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이제 소유권자로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잡힐 때 이게 이제 여기 땅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이렇게 건물에다는 지금 안 해놨다고. 그럼 이 저당권 효력은 토지만 미치는 거예요? 건물까지 같이 미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중에 돈 안 갚을 때 경매시킬 때 토지만 경매할 수 있습니까? 건물까지 같이 경매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토지만 경매할 수 있다. 건물까지 같이 할 수 있다. 토지만 할 수 있어요. 건물 안 돼.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여기 건물에다만 저당권 설정을 했어. 저당권 설정 1억짜리 이렇게. 이건 안 해버렸다고. 그럼 나중에 돈 안 갚는다? 경매할 때는 건물만 되는 거예요? 땅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건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경매 내놓으면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잡을 때는요. 양쪽을 다 잡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저당권 설정하고 여기도 설정을 해야 경매 내놓을 때 같이 내놓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완전히 다른 부동산으로 봐요. 완전히 다른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도 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있고 땅에 관한 등기부가 따로따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종류 등기부는 등기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종류. 이거 하나 말하려고 그냥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다. 이거. 오케이? 쉬었다 하겠습니다.